7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를 공식 출범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뭐 하는 곳일까요? 현장에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현판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당겨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는 변호사법 등 법률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변협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유효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기구입니다. 법조계의 법률 질서 확립과 이를 통한 사회 질서 준수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입니다. 센터장은 검사 출신 오혜균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변호사 업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본 센터를 개설하게 되었는가, 본 센터에서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 18기인 오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강력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부센터장은 역시 검사 출신으로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연수원 21기 김인원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운영위원은 김대광, 김민규, 김영훈, 김인원, 김정우, 김진우, 김홍태, 김형준, 박상수, 신인규, 이지은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센터 개소식에서 변협은 법의 공백을 위법하게 파고든 법률 위반 행위 및 변호사법 재개정 취지를 몰각시키는 위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 제보를 받고 사실을 조사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법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고자 한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입니다. 유사 법조 직역에 변호사 직역에 대한 직역 침탈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의 광고 행위를 빙자하여 사실상의 사건 수임 알선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등 사실상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는 주체를 불문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잠탈하는 행위, 온라인에서의 신종 사건 사무장 등 브로커 행위, 변호사 또는 비변호사가 법령에 어긋나는 법률 사무 광고 행위를 하거나 기타 수임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근절을 주 업무로 명시했습니다. 무료 상담을 빙자한 광고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아닌 어떤 집단이나 자본이나 법인이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소비자들한테 로펌인 것처럼 현혹을 하고 또 이를 중개알선하면서 변호사법에서 금지된 어떻게 보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나아가 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대한민국 국내 법률 사무 수행 행위, 비변호사 직역 등의 변호사 업무 침탈, 잠식 행위, 기타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고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센터는 밝혔습니다. 아무런 라이센스가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회사들이 가령 법률 사무를 수행한다, 고발장을 써준다, 아니면 법률문서 작성을 해준다, 민사소장을 써준다, 변호사법을 전면적으로 어떤 위반하는 그런 실체 분명히 어떤 회사들이 난립하고 있고. 변협은 앞서 지난 5월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8월 4일 시행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은 누군가에겐 소중한 생명이지만 법적으로는 누군가의 소유물인 물건의 위치를 갖는 이중적 지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 학대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불거져도 재물손괴죄 정도로 처벌받는 게 현실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 내용과 취지, 기대 효과를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들은 민법 제98조에 따라 물건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가방, 텔레비전처럼 개나 고양이도 유체물, 즉 물건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산책 나간 개에 덩치가 큰 다른 개에 물려 죽어도 딱히 주인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형사상으로는 어떠한 책임을 묻거나 하는 게 어려웠었거든요. 심지어 동물을 학대해 죽여도 형법상 재물손괴죄 정도로 벌금 얼마 처벌받고 끝나는 게 현실입니다.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과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이유입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치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에 법무부가 오늘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제98조의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신설해 1항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래도 종전에 재산적인 가치로만 취급하던 것을 반려동물, 가족의 지위도 함께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 면에서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개정안은 또 제98조의 이 2항에서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행 동물보호법에선 동물의 정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포유류와 조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포괄하는 범주입니다. 이 규정을 전용하면 민법상 동물의 범위가 가령 물고기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법무부는 일단 별도 규정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민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 중이며 추후 구체화될 것이라는 게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의 설명입니다. 나아가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실제 손실행 외에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라고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덧붙였습니다. 권유린 변호사는 오늘 입법 예고안에 대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차원에서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도 물건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존중을 받게 된다면은 이런 동물에 대한 학대라든가 이런 행위가 있었을 때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더 중하게.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해 오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입니다. 법무부는 이 기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맞사위가 재판에서 입국할 때 마약이 자신의 가방에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마약 소지죄를 부인했습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도 같은 혐의 재판에서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적이 있는데 내 가방에서 나왔지만 나는 모른다는 주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슈 플러스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지원 원장의 맞사위인 삼성전자 A 상무의 변호인은 가방에 마약을 넣어서 입국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건이 가방에 있었는지 알고 들어온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전 직장 동료가 준 검은색 파우치를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백팩에 그대로 집어넣었다는 게 A씨 변호인의 말입니다. A씨 변호인은 그러면서 그대로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20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짐을 정신없이 싸서 입국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 물건이 백팩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알았다면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버렸을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약하면 A씨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마약이 자신의 가방에 있는 줄은 몰랐고 마약을 밀반입한다는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입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인데 20대 여성 B씨도 A씨와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같이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A씨의 마약 밀반입죄를 부인하고 있는 변호인은 다만 A씨가 입국한 뒤에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변호인이 설명한 입장이 맞는지 묻자 A씨는 맞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진 LSD라는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 씨도 재판에서 박지원 원장 맞사이와 비슷한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입국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홍 씨는 마약 밀반입과 투약 혐의가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지난 2020년 9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긴 했지만 가급 마약류 밀반입죄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는 무거운 강력 범죄입니다. 법적으로 중하게 처벌받지만 마약 밀반입죄는 일단 과실범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가령 누가 다른 사람 가방에 슬쩍 마약을 넣었거나 했는데 가방 소지자가 마약 밀반입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당사자 입장에선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일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 형법에선 마약 반입죄의 경우 고의, 그러니까 반입한다는 의식이나 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나 박지원 원장 맞사위가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도 이 지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밀반입에 대한 인식도 고의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발 검사 등 증거로 확인되는 마약 투약 혐의까지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고 그나마 다퉈볼 수 있는 밀반입, 고의 여부를 다퉈 어떻게든 실형은 피해보자는 재판 전략 아닌가 합니다. 친구가 준 검은색 파우치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가방에 넣었고 결과적으로 마약을 밀반입했지만 밀반입의 고의는 없었다는 현직 국정원장을 장인으로 둔 대기업 상무의 주장. 현직 삼성전자 상무인 A씨는 최근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정상 출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 판결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은 중국집 간판을 두고 벌어진 상표권 침해 소송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뭐 어떤 상황인가요? 네, 두 명의 중국집 이 씨가 등장합니다. 네. 편의상 경기도 용인 이 씨, 그리고 네. 경북 김천 이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사건을 간단하게 압축하면 네. 한자로는 아름다울 미자와 올 레자를 쓰는데 네. 표기로는 미라이라고 하는 네.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용인 미라이 중국집 이 씨가 네. 김천 미라이 중국집 이 씨를 상대로 네. 해당 상표를 쓰지 말라며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네. 그 이에 잘 장사하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김천 이 씨가 네.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중국집 간판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네, 흔히 뭐 북경 반점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이름이 많긴 한데 네. 미라이라는 이름은 또 어떻게 보면 흔하다고는 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네. 소송을 제기한 용인 이 씨는 미라이 상표로 전국 가맹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네. 김천 미라이가 있으면 사람들이 본점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뭐 누가 먼저 상표나 상호 등록을 한 건가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소송을 낸 용인 이 씨가 2018년 8월 10일 그 미래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라이라는 표장으로 중국집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김천 이 씨는 2018년 11월 10일 그 네. 미라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국집을 마찬가지로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용인 이 씨가 2018년 11월 16일 미라이 표장에 대해 정식으로 상표권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요약하면 용인 이 씨가 정식으로 상표권 등록을 하기 며칠 전에 네. 김천 이 씨가 미라이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국집 운영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뭐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네, 일단 용인과 김천의 미라이 상표의 동일성이나 네. 유사성은 인정을 했는데요. 네. 법원은 미라이라는 이름이 같고 네. 또 같은 중국집 업종이다 보니 상표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뭐 김천 이 씨는 상표권 침해로 500만 원 물어주고 미라이 간판을 쓰지 못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법원은 거래 통념상 네. 김천 이 씨에게 용인 김씨 미라이 상표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정경제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공단 주장을 인용했는데요. 네. 관련해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네. 자기 상호를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유사한 상표를 쓴 건 맞지만 사회 통념이나 상거래상 상표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뭐 그런 취지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을 대리한 공단 소속 조필재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은 법적으로 그 배상 의무가 없음에도 네. 소송 부담 때문에 그 부당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례는 그런 겁박 형태의 그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소송 남발해서 저 돈 합의금 받아내는 이런 행태는 좀 그만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산업자 사칭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편의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을 경찰이 정식 입건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권익위가 아닌 법무부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구체적인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유권 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서울고검에서도 공판부 소속 수사관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검은 청사 11층을 폐쇄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소송 구조제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상원 법원행정처장은 사회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